반갑습니다. 돈쌤 정현두입니다. 오랜만에 올려드리는데 어차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것 같아서 이제 형태를 좀 바꿔서 이제 좀 앉아서 해보겠습니다. 다른 유튜버들도 뭐 이렇게들 많이 하니까 저도 한번 따라해보죠. 오랜만에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요즘 시장이 뭐 중요한 일이 뭐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은데 지금 뭐그 작년처럼 그렇게 뭐 정책이 쏟아지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약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 하락하기도 좀 못하고 상승하기도 좀 못하는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면서 지금은 약간 조정세에 들어갔는데 뭐 사실 악재가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시장이 그렇게 또 확 무너지지도 않아요. 그래서 강세장이 아직 뭐 끝났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은 가장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뭐 뉴스를 많이 소위 장식했다라고 할 만한 건 여기 뒤에 나와 있죠. 중국 이야기입니다. 중국이 뭐 중국 한 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좀 이번에 좀 셌잖아요.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보시죠. 뭐 중국 이야기하면 다 아실 텐데 지금 이제 작년 11월쯤이었나요? 그때 뭐 엔트그룹 IPO 하던 거 전날에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 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?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또 디디투싱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좀 몰려 있는데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그 교육 테크 기업들이 이제 날벼락을 맞았는데 지금 이제 탈에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특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가장 크게 맞았는데 사실 뭐 공산당의 발표를 보면 이거 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. 장사하지 말라는 건데 그 일단은 비영리 단체로 다 전환을 해라. 보통은 이런 제도가 나오면 오늘까지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언제부터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런 거 없죠.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소위 말하는 학원들은 다 비영리 단체로 전환해라. 비영리 단체가 뭐예요?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잖아. 그리고 앞으로는 또 허가적으로 변경을 하는데 지금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죠. 그럼 허가제로 해준다고 해놓고는 허가를 안 내주겠지. 그리고 또 자본화가 금지됩니다. 자본화가 금지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뭐 자본 키우지 말란 얘기예요. 그 대기업 되지 말란 얘기고 그 어디서 자본 끌어와가지고 뭔가 하지 말란 얘기인데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 금지도 포함됩니다. 그리고 이제 6살 이하의 취약 이전에 온라인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데 중국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. 제 친구들이 뭐그좀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 좀 많이 하고 있고 의외로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 날벼락 맞은 거예요. 그냥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장사하지 마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뭐 주가는 뭐 볼 것도 없죠. 뉴스 다 보셨을 테니까 이제 그냥 하루 이틀 뭐 지금 또 그 이후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연초부터 해서 YT 들어보면 타레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91%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 신동반 교육 같은 경우도 뭐 거의 90% 수준으로 빠져 있고 뭐 다른 더 기업들도 뭐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. 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데 일단은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요즘 뭔가를 할 때 다 앱을 깔아서 하는 거잖아요. 어떤 서비스든 간에 그게 뭐 교육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데 이제 중국에도 이제 한국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서 이제 이거를 관장하는 그 공업정보화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업로드되는 모든 앱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. 이 적정이라는 말이 조금 웃기긴 한데 일단 그 기준을 볼게요.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일단 네 가지 기준을 보고 적정한지를 보고 이제 업로드를 해줄지 아니면 업로드 된 것도 조차 지워버릴지 디지추칭처럼 이제 그 네 가지 기준은 일단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. 두 번째 소비자 권리 보호. 뭐 그것까지 뭐 그래요. 뭐 할 수 있고 또 중국이 굉장히 좀 보고 있는 데이터 안보 침해. 그 디지추칭은 아마 여기서 걸리겠구나 그런 애들은.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재밌어요. 기본적인 자격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. 근데 이 기본적인 자격이 뭡니까? 한마디로 공산당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져버리겠다는 거죠. 아무리 그 공산주의라고 해도 이게 한 사람, 한 기업이 아니라 한 산업 자체의 그 존폐 기로에 몰릴 수도 있는 이런 발표를 하루아침에 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현대판 문화대혁명인가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
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에 즐겁하는 외국인들의 그 이탈이 컸죠. 그래서 그 유명한 캐시우드 돈누님도 이제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그렇게 테크 기업을 좋아하시는 돈누님도 이제 중국 테크는 이제 중국 쪽으로는 이제 오줌도 안 둘 거야를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또 외국인들이 너무 빠지니까 아니다. 뭐 우리 그 해외 IPO 계속 허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뭐 일부는 또 반등을 하기도 하고 또 어제 하루 반등했다가 오늘 다시 빠지기도 하고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죠.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또 어떤 걸로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뭐 좋게 말하면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말하기에는 지금 이제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거고요. 그럼 이제 일단 중국에 대해서 갑자기 왜 저러나?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맞죠. 뭐 엔트 그룹 때부터 안 좋아졌고 뭐 마윈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필요하다. 아니, 중국이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창당한 지 100주년이 됐죠. 사실 중국이 건국된 것보다 이제 건국은 이제 100년이 좀 애매한데 그 공산당이 국가보다 먼저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제 100년이 된 거고 1921년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어쨌든 창당이 되고 이제 2021년이니까 딱 100년이 된 거예요. 100년이 된 거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고 계획 경제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회주의라면 이제 통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 경제라면 정말 계획을 많이 짜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중요한 숫자 뭐 100주년, 50주년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뭔가 좀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.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 데다가 또 내년은 일단 시진핑이 이제 사실상 연임이지만 그걸 좀 더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그 체제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좀 클 수밖에 없어요. 일단 중국의 개혁 개방이 이제 덩샤오핑 때 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게 이제 그 흥묘양묘 그러니까 뭐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. 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벌어라. 원래 근데 공산주의가 그게 아니잖아요. 공산주의는 이제 잘 살면 같이 잘 살고 못 살면 같이 못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 그랬다가는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너무 이제 문화 대혁명의 효율성도 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벌 수 있는 애들이 먼저 벌자. 이게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부론. 그러니까 먼저 일단 돈부터 벌어. 선부론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는 중국 안에서 축적된 자본이 굉장히 많죠. 지금 뭐 G2로 하고 GDP 규모로 보면 뭐 확실한 거는 중국이 이제 규모만큼은 미국을 이제 역전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이변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먼저 돈을 많이 벌었죠. 이제 그 다음은 뭐냐?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론입니다.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가치 부유하자는 거죠. 가치 부유하자. 근데 이게 가치 부유하자는 말이 같이 잘 살자는 말이 참 말은 아름다운데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져 가지고 같이 잘 살면 참 좋은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.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보통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살아져 가지고 이제 그게 빈부격차가 많이 줄어요. 그 빈부격차가 지금도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전에 가장 높았던 게 대공황 직전이었거든요. 1920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양극화가 많이 축소가 된 거는 뭐 대공황으로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전쟁 나고 다 부셔져다 보니까 이제 다 망해서 이제 같이 못 살게 됐다가 다시 일어났던 건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뭔가를 그냥 이제 농민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뭔가 성장을 하기에는 부자가 되기에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한테 좀 세금을 걷든지 아니면 뭐 뜯어내든지 뭐 기부를 받든지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빈부격차를 좀 줄이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. 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
그 보통의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투표로서 나타나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공산당은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없죠. 그러면 이제 바꾸고 싶으면 그냥 이 혁명이잖아요. 그 아주 피곤한 일이 또 천안문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이 체제 혼란의 우려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차이는 늘 있어갖고 중국에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그게 이제 밥도 못 먹게 될 정도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커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사회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일단은 중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. 높아진 상황인 건 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요즘 좀 재밌는 게 마윈이 이렇게 작년 11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린을 품은 거죠.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당시 뭐 엄청난 규모의 IPO가 전날에 철회가 되고 이제 마윈은 뭐 사라졌다가 갑자기 뭐 나타나가지고는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마윈이 이제 상징과 같은 사람이었지 그 비슷한 중국에도 대형 테크 기업들의 총수들이 뭐 창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눈치껏 기는 거죠. 그래서 재밌게도 마윈이 그렇게 된 이유로 중국에 좀 알아줄 만한 그런 이제 그 창업가들의 기부가 줄을 잇습니다.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샤오미 레이진 그 창업자가 22억 달러를 기부했죠. 22억 달러면 뭐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기부 센데 또 메이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죠. 네, 왕신 공동 창업자도 23억 달러 뭐 거의 한 3조 가까이 한 거고 뭐 틱톡도 7억 7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. 거의 뭐 900억 원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.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8.7조 원으로 이제 원화로 규모로 이제 사회적 프로그램 뭐 지속 가능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한 거죠. 왜 갑자기 중국의 창업자들이 이제 중국의 사회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애국심이 늘어났는지는 말은 안 하지만 왠지 알 것 같다는 거죠. 뭐 마윈도 돈을 냈습니다. 마윈이 이제 돈을 낸 건 이제 과징금으로 한 3조 정도 됐는데 뭐 3조 내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죠. 그냥 아예 거의 사라졌고 지금 어디 그 지방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인터넷 교육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완전 바뀌어 있는데 그 뇌세척이라고 하죠. 뭐 중국에서는 잠깐 사라졌다가 오면 사람이 살아 있는데 여기 CPU가 바뀌어 있는 듯한 뭐 이런 일들이 은근히 좀 생기다 보니까 그 눈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뭐 돈은 많지만 목숨은 하나잖아요. 이제 그렇게 알아서 아니면 뭐 그 벌금을 낼래 아니면 뭐 아니면 그냥 기부 좀 우아하게 기부를 할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. 뭐 중국이니까 뭐 할 수도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.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, 뭐 공산주의라고 하면 뭐 선거가 없고 뭐 이렇게 독재야, 뭐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? 일단은 중국이 의외로 이제 그 약간 미국과 비슷하게 민족도 많고 그 성도 미국은 주지만 이제 중국은 성이잖아요. 성도 거의 뭐 38개로 꽤 많은 데다가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충청도 경상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민족들 간의 자치구 비슷한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 위구르나 이런 데 가면 딱 표면적으로 얼굴만 봐도 그냥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. 워낙 핍박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좀 정규직이 이런 데 가기 힘드니까 이제 다 이제 길거리에 양꼬치 굽고 하면 중국이 이제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. 중국이 뭐 양꼬치 언제부터 뭐 전통 음식 아니잖아요. 중국의 전통 음식은 저기 좀 남쪽에 상해나 뭐 이런 쪽이지 아니면 저 동북 삼성 쪽에 저 볶음 뭐든 다 넣고 볶는 거 아니면 찜 이런 건데 양꼬치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 안쪽에 있던 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퍼져서 또 다른 하나 문화가 돼버린 뭐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중국이 그래서 그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. 하나의 중국. 이 말인즉슨 중국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.
그러면 정권도 교체가 되지 않는 그 권위주의적 시스템에다가 그 일부 민족을 포용하는 게 아니고 억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반사회자들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그 아젠다, 핵심 가치가 된다는 건데, 그런데 또 미국하고 한번 이제 해보겠다고. 이게 시진핑이 좀 그런 거잖아요. 지금 중국 하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을 만들고 덩샤오핑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다. 이래서 이 두 명을 정말 이제 짱으로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시진핑이 그 급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. 그러려면 이제 명분이 뭐겠냐. 마오쩌둥은 중국을 만들고 덩샤오핑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고, 시진핑은 뭘 하고 싶었냐?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다. 최고의 국가라면 미국인데 미국하고 맞먹거나 혹은 추월하는 거. 그래서 뭐 무슨 굴기 되게 많았죠. 그런 것도 있고 1대1로라든지 뭐 여하튼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, 그러려면 이제 장수들이 필요했던 거고, 그 이제는 뭐 예전처럼 전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테크 기업들을 이제 굉장히 육성을 하고, 지금 뭐 아마존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유튜브니 그냥 다 중국에 되는 거 다 없잖아요. 다 막아놓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중국 큰 시장에서 키워준 거지 않습니까? 솔직히 알리바바가 아마존이 중국에 그대로 같이 들어와가지고 아마존 뭐 그 JP나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했다면 알리바바가 이 정도까지 됐을까? 그것도 모를 일이죠.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. 물론 뭐 토속화를 잘 돼가지고 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그만큼 공산당 입장에서는 많이 키워준 겁니다. 그리고 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뿌렸잖아요. 안 돼서 그렇지. 예,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키워놨더니 문제는 앞으로 통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. 근데 데이터를 공산당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, 데이터를 만드는 게 이제 테크 기업,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이제 신흥부죠. 예전에 뭐 그 부르주아가 뭐 새로이 조선의 또 사대부가 막 떠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 돈도 지고 있고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죠. 이제 미국 가가지고 좀 배워와. 라고 해서 거기서 배워온 거를 이제 그 자국 내 보호된 자국 내에서 좀 이제 이것저것 혜택을 주면서 키워놨더니 미국 돈을 그리고 또 미국에다 상장을 했죠. 엘레베마 ADR 같은 경우로. 그러면 미국 물 먹어가지고 미국 돈 먹은 놈들이 약간 이제 쉽게 말해 공산당을 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혁신의 이름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, 약간 훈계 비슷한 마윈의 그때 인민은행장하고 다 있는, 뭐 시진핑은 없었지만 다 있는 그런 데서 중국의 핵심 가치를 건드리는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규제를 더 풀어야 된다. 미국처럼 해야 이제 좀 더 혁신이 일어난다. 그건 이제 그 창업가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, 그 얘기를 중국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중국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혁신도 사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, 거기서 장수를 키운 거예요. 근데 그 장수가 임금 앞에서 마치 뭐 역린을 품은 듯한 얘기를 해버렸으니,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노려보고 있던 것들이 이제 저것들이 이제 저게 안 되겠구나, 조져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아닌가. 그래서 마윈은 보란 듯이 그렇게 됐고, 마윈 쉽게 말해서 뭐 옛날로 치면 목 잘라가지고 어디 효수를 해놓은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장수들이 이제 거기 전화 살려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이제 뭐 기부를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.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한다는 거는 지금 가만 보면 그 어느 기업이 더 많이 빠졌냐를 보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. 소프트웨어고, 일단은 뭐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백주나 이제 보험 쪽이 섹터별로는 가장 많이 빠졌는데, 그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르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마오타이나 이제 뭐 평안보험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진 거고,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이 빠지면 이제 비중이 큰 것들이 빠지는 거고, 그 외의 것들을 가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고,
뭐그 SMIC 같이 뭐 그 반도체 만드는 하드웨어는 별로 또 때리질 않아요. 때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 기술 기업 자체보다는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기업들.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물론 첫 번째 그 사교육비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큰 그거라고 하는데, 일단 이 기업들도 요즘 그냥 이제 강의를 인터넷으로 풀어가지고 강의파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테크 기업이잖아요. 테크 기업이니까 결국 테크 기업들은 요즘은 그냥 뭔가 서비스를 해서 심지어 공짜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막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뭐 이제 AI로 광고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실 교육이 그 원래는 교육은 당이 해야 되는 거잖아. 북한도 마찬가지고 사상교육이잖아요. 사상교육. 근데 이게 미국 물먹은 애들이 이제 막 미국식 교육을 은근히 한다던가, 뭐 그렇게 돼버리면 공산당의 이제 그 입지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보란 듯이 한번 이제 그 교육은 명분도 있겠다. 뭐 사실 그 명분도 말이 안 됩니다만 이제 그렇게 그 타겟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지금은 뭐 같은 그 소프트웨어 하더라도 뭐 바이두나 뭐 이런 게 약간 결이 다른 이런 기업들은 또 크게 얘기가 없어요. 그 바이두는 왜 친정부냐,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친정부 아닐 수는 없는데, 그래도 뭐 그 중국에 이제 에서 검색하면 검색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? 이제 바이두나 이런 건데, 이런 데서는 이제 검색에서는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나 친정부 성향의 기술들은 좀 현재는 좀 빠져 있는 상태다 라는 거고, 여기 보면 우르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게 이제 SMIC. 그러니까 반도체, 얘는 파운더리잖아요. 파운더리니까 뭐 데이터를 쌓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. 지금 인민들을 통제하려고.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이 중국이 제일 발달했잖아요. 왜 그게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그게 제일 발달했을까? 거기 통제입니다. 알아보는 거잖아요. 알아보는 거. 예전에 뭐 분노의 질주에 뭐 신의 눈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그 뭐 전 세계 CCTV를 뭐 해킹해가지고 얼굴 알아봐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막 찾아내고 하는 거. 그거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잖아요. 지금 오늘 뭐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중국 국기 막 휘날리면 이제 홍콩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야유를 했대요. 이제 그걸 이제 CCTV로 얼굴 찾아낸다고 한다는 BBC 보도도 있던데, 그런 거 보면 안면 인식이 되게 편할 수는 있죠. 중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. 이게 스마트폰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, 또 이게 뭐 어떤 뭐 스마트 키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얼굴을 잊어버릴 수 없지 않느냐. 얼굴을 놓고 나올 리는 없으니까.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세뇌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, 우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무섭다고 하잖아요. 제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딜 가가지고 아이랑 무슨 책을 보려고 생전 처음 가는, 이제 우리로 치면 뭐 구립도서관을 간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입장을 하려면 이제 그 신분증을 뭐 우리도 이제 신분증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, 신분증이 없어서 그냥 신분증이 없으면 카메라를 보래. 사진 찍는 건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이제 사진을 카메라 딱 보더니 신분증이 이제 화면에 딱 뜨더라는 거예요. 처음 왔는데. 그럼 공산당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.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. 얘가 어디 갔고 어디 갔는지 다 나온다. 참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. 대단한 나라인데, 그래서 그런 기술에 필요한 그러니까 기술 자체에 대한, 그래서 그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들은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죠. 왜냐하면 뭐 소프트웨어가 두드려 맞으면 거기도 돈을 못 넣는 자금들이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. 그리고 또 중국이 공산당에 필요한 기술을 이제 제공하니까 중요한 건 데이터 였다는 것 같다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안보, DD 출신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안보죠. 인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,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뉴욕 시장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사전 차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것도 있고,
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사회주의가 가장 문제는 뭐 사회주의가 됐던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보다는 독재죠. 근데 독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물가 상승이거든요.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이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보면 공포 정치로 약간 가는 겁니다. 아무리 큰 기업이 대마불사 아닐까라고 했는데도 뭐 날릴 땐 날리는 거예요. 그리고 외국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도 뭐 엔트그룹 날리는 거 보세요. 그러고 보면 가장 그 공포 정치를 함에도 이게 안 먹히는 순간이 있습니다. 그거는 대중들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. 통제가 안 돼요. 그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력했던 게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초 정도였잖아요. 인플레이션이 전 지구를 뒤덮은 게 이제 80년대 정도 됐는데, 물론 이제 80년에 폴 볼커가 이제 금리를 폭력적으로 올리고 하면 중반부터는 좀 정리가 좀 됐는데, 그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그에 대한 80년대가 특히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잖아요. 87 항쟁이 있었고, 그리고 87 항쟁을 이제 우리의 항쟁을 이제 그걸 보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미얀마고 당시 그 천안문 사태입니다. 천안문 사태인데 그게 그때랑 우리랑 좀 비슷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가 이제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뭐 부마 항쟁을 얘기를 하면서 술 마시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냥 뭐 차지철이가 뭐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. 뭐 그 킬링필드에서는 250만도 죽였다는데 뭐 하는데 뭐 이제 박정희가 뭐 긍정 안 했지만 약간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뭐 그래서 저 괴물을 죽여야겠다 해서 총을 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건데 그때 부마 항쟁이 일어났던 게 그때 CPI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부 발표 19%예요. 지금은 19%가 뭡니까? 1.9%도 잘 안 나오는데. 그러니까 정부 발표가 19%면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뭐 어마어마했겠죠. 근데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 중국 CPI도 19%입니다. 거의 20% 정도 찍으면 그냥 이거는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똑같거든요. 왼쪽 사진 보시면 이게 중동해범입니다. 중동해범. 이때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뭐 양적 완화라든지 재정정책 수명,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라왔던 게 2010년, 2011년이에요.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인생이 팍팍해지는데 뭔가 사건이 하나, 자스민 청년이 뭐 분신자살하는 사진이 동영상이 트위터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묵혔던 분노가 폭발을 한 게 이제 자스민 혁명, 아랍의 봄인데 그래서 중국의 바이두 이런 데가 자스민이 검색이 안 돼가지고 자스민 자파가 판매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물가 상승이 사회주의 국가들, 독재 국가들한테 치명타입니다. 그 무가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짐바브웨 아시죠? 그 100조 달러, 뭐 100조 달러로 계란 3개 살 수 있다. 그 무가베가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데 엄청난 그 내전 속에서도 독재를 좀 잔인하게 하거든요. 그 우리 예전에 왜 투표할 때 뭐 이렇게 뭐 가짜 뉴스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. 거기는 투표를 하긴 하는데요. 반대파들은 두 손 모고 자릅니다. 그냥 투표를 못하게 그냥 손을 없애버리는 거지. 그 정도로 이제 40몇 년간 이렇게 독재를 했던 정권도 아랍의 봄 때 그때 넘어갑니다. 물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또 그 외에도 이집트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그때 젊은층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은 똑같았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권위주의 정부를 끌어내렸냐? 그건 이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똑같으니까. 근데 중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 안 되겠습니까?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연준은 뭐 일시적이다.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놀리는 민도 돌아다녀요.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금리 올려가지고 잡을 수 있는 성격도 조금 아니긴 합니다. 올리려면 좀 많이 올려야 되고 부작용이 좀 빡센 거죠. 근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실물에는 꽤 영향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연준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높다. 일시적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높고 길게 진행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점점 좀 톤이 좀 변해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만 느끼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은
무시 못할.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갈지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. 특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먹는 거, 먹는 거. 그 요즘 앞으로는 이 두 개가 핵심일 거예요. 먹는 거랑 전기. 특히 중국이 호주가 이제 쿼드 들어가가지고 이제 뒤통수 치는 것 같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지금 석탄 같은 거 수입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. 그랬더니 이제 발전하기가 좀 힘들어. 전기도 좀 모자라서 그래서 비트코인 때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.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이게 그 어느 정도냐면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원자재 가격 폭등할 때 구리하고 찰강 막 랠리를 할 때요. 그때 잠깐 이제 다시 이제 급락을 좀 했던 게 중국이 이제 정부 비축분을 이제 풀어서 우리도 뭐 쌀이나 뭐 배추가 너무 하면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거 풀잖아요.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사실 중국 정부가 그 원자재를 비축분을 푼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장난 아니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하락한 거 보면 뭐 그 백주하고 보험이 먼저 빠졌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그 외국인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헬스케어, 통신, 레저, 숙박, 제약, 항공,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이제 대부분 보면 대중 소비재예요. 대중 소비재 한마디로 물가와 관련됐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를 보란 듯이 목을 탁 친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이제 돈 많은 재벌급들은 기부를 하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가격을 낮추겠죠. 가격을 그래 인플레를 잡을 거 아니야. 인플레 올라오면 좀 시진핑이 큰 이제 왕관을 또 써야 되는데 인플레 올라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이게 또 구조적으로 되면 사회적인 압박이 좀 커지니까 지금 보면 중국은 제가 봤을 때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신흥 그런 테크주의자들을 조금 그 데이터 안보를 확실히 하고 그러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소 무리하지만 이제 탄압에 나섰다. 우리도 비슷한 거 했습니다.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때 그 소득주도 성장 갖고 많이 싸웠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낮추는 것 아니 뭐 낮추는 건 없죠. 어쨌든 그 얼마나 올리는 거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다 사라졌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그거였거든요. 그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주는 것도 한번 가처분 소득이 느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비를 줄여주겠다. 그래 문재인 케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MRI 건강보험 지원해줬다가 전부 다 전 국민이 MRI를 이제 셀카처럼 찍어대 가지고 뭐 좀 난리가 나서 그때 제가 그때 도노리 스쿨 할 때 딘딘하고 같이 방송할 때인데 딘딘이 그때 그 광고를 했었거든요. 이제 건강보험에서 MRI가 됩니다. 그래서 노래도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되고 있던 광고가 이제 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다 닫았대요. 뭐겠습니까? MRI 된다고 했더니 MRI를 진짜 증명사진처럼 찍어대가지고 이제 돈이 기금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문재인 케어였고 또 갑자기 통신요금을 두드려 패가지고 뭐 보편요금제니 뭐 이런 거 많이 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이제 통신요금도 이제 비싸다 이거죠.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자 했던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되게 비슷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중국답게 좀 세게 나간다. 아예 그냥 조져버리는 거죠. 우리는 그래도 약간 논쟁이라도 하고 뭐 일부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아주 피곤하게 하고 하는 정도였지만 중국은 그냥 아주 파워풀하게 하고 있구나.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엊그제였나요? 그 부동산 담화 발표됐죠.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. 뭐 여기서 뭐 규제를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? 우리나라. 여기서 규제를 더 하긴 힘드니까 이제 공급을 할 거다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했지만 하기로 한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지 뭐 추가적인 거 쉽지 않습니다. 뭐 공급이라는 게 뭐 이게 마스크처럼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집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공급은 뭐 몇 년 동안 걸릴 이야기고 그때 실질적인 또 계획은 이제 이 정부 다음 정부가 이제 해야 될 건데 그런 맹탕에 부동산 담화에 딱 하나 볼만한 게 그러니까 볼만하기보다는 좀 약간 눈길이 가고 좀 어이가 없었던 게 경찰청장이 나왔어요.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뭐 시세 교란하기 하면 잡아가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거지. 왜 경찰이나 검사가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. 경찰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부동산 가격 올리는 거 하면 잡아갈 거야. 이 얘기 한 거거든요. 중국도 그런 걸 했습니다. 중국 부동산도 장난 아니죠.
얼마 전에 중국도 이제 그 장관 8개부처 장관 8명이 모여가지고 꼭 뭐 우리나라 국토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련 장관들이 쫙 관련 없어도 그냥 장관들이 쫙 나열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 확립하는데 뭐 앞장서겠다 나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고 보니까 더 비슷하네. 좀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지금 그 뭐 제가 공산당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건 맞다. 이때까지 영원할 것 같은 독재 정권이 무너졌을 때 다 하나같이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그냥 다 뛰쳐나올 때 무너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 하면 이 천안문 사태 이거 중국 사람 퇴치용으로 많이 쓰고 계시죠. 부적 같은 건데 이것도 결국 19%의 물가 상승률이 만들어낸 결과다. 거고.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지금 연준도 뭐 세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디지털 위안해 가지고 CBDC,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도 가장 적극적이죠.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나 뭐 보통 이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. 이제 판이 바뀌니까 디지털화되는 판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해석도 많고 뭐 그런 게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은행 시스템이 없는 데서 이제 위안화를 쓸 수 있게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옵션인 겁니다. 첫 번째는 중국이 CBDC 디지털 위안을 하는 거는 중국은 그 철저하게 은행 중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은산분리 아시죠?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은행을 가질 수 없게 좀 분리를 해놓습니다. 그때는 이제 대출 금리가 워낙 비싸니까 이제 뭐 대기업이 은행을 가지면 그냥 자기 쌈짓돈으로 사람들의 예금을 쌈짓돈으로 쓸 거다.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.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바보입니까? 이제 은행은 못하지만 뭘 해요? 뭐 보험사라든가 종금사라든가 그러니까 유사은행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? 하여튼 제2금융권 비은행권을 많이 만들어요. 그래서 그 90년대 이제 우리가 80년 후반에 가면 이제 3조 호황이 오면서 경기가 많이 좋아지잖아요. 그리고 90년 동안 그리고 이제 200만 원 건설이 나오면서 이제 집값도 잡히니까 이제 90년 동안 아주 나이스하게 경기가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업들은 돈 빌려가지고 사업 확장하는 게 뭐 그냥 기본이었죠. 근데 이제 빌리는 게 이제 은행이 좀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종금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많이 했어요.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종금사는 다 대출해가지고 저렇게 꼴 빨고 있는데 왜 우리 못하게 하냐. 금융당국도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못하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막판에 가서 야 은행도 해라고 해서 은행 또 뒤늦게 그 한풀이 나간 거 우리도 창수합시다라고 했다가 이제 서로 이제 대출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바가 심했던 거고 그게 어느 날 이제 한국에 빚밖에 없더라 현금이 거의 없더라라고 하면서 보고서 한 장이 본론보고로 나오면서 이제 그냥 골로 간 게 이제 IMF잖아요. 여기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비금융권을 좀 많이 육성하면 좀 힘들 수 있다. 근데 비금융권을 그렇다고 뭐 보험사나 증권사나 이런 것들 또 금융 예방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 은행 위주로 하되 통제력을 더 강해.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통화량을 더 통제하자. 돈이 어떻게 가는지. 그렇게 되면 그 통화량 집계라는 게 훨씬 빨라지잖아요. 그게 뭐 누구한테 누구 갔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통화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은 양으로 조지는 데거든요. 미국은 이제 금리 우리도 이제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양으로 그러니까 통화량으로 했던 거고 소위 지준율로 하는 거죠. 그리고 미국은 이제 금리 가지고 하는데 이제 선진국들은 다 금리 갖고 하죠. 근데 이제 중국은 은행 중심으로 은행이 유동성을 얼마나 만드느냐 줄이느냐를 이제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걸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위안이다. 그래서 저는 달러 패권 도전은 좀 나중 이야기. 예. 지금 그 미국의 중국이 지금 달러 패권이 없어가지고 힘든 건 아니거든요. 물론 생기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. 지금 당장의 문제는 통제입니다. 통제.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
뭐 금리를 언제 뭐 2023년이 됐던 22년이 됐던 금리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. 그러려면 그 전에 미리 모니터링하고 통제를 하려면 당연히 그냥 후기로 하는 것보다 디지털로 하면 훨씬 빨라질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를 이제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 늘 하는 주장이 어떤 거냐면 그 이게 경기가 이제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요즘 느낌으로는 이제 불경기하고 개불경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르락내리락이 있다는 거예요. 이거 자체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 케인즈가 이제 뭐 정부 지출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영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좌파들도 싫어했다는 좌파는 결이 맞잖아요.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복지 사회를 여는 게 진보의 생각인데 그거랑 결이 맞는 케인즈를 좌파도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좌파는 지금의 좌파가 아니라 진짜 공산당 그 소련처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서 자본주의는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언젠가는 이 부작용 때문에 나자빠질 건데 이 부작용을 픽스해주면 자본주의가 안 망하고 계속할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싫어했습니다.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다가 자기 땅 자기 나라도 아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뉴딜로 이제 받아들여진 이런 게 이제 케인즈의 약간 옆으로 샌 얘기인데요. 그래서 계획경제라는 거는 가장 좋은 게 버블 혹은 크래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이번 올해는 6.5% 성장하겠습니다. 그럼 6.5%. 그걸 보고 모르는 분들은 중국이 GDP 그냥 조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숫자로 조작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4.8인데 뭐 6.5로 그냥 가라로 발표하고 이게 아니라 4.8이 될 것 같으면 내년에 하기로 했던 뭐 건설 계획 이런 거 다 땡겨가지고 올해 다 돈을 퍼부으면 6.5건 만들어지거든요. 리커창 이런 건 진짜 잘했습니다. 그래서 분양은 둘째치더라도 그냥 갑자기 신도시 몇 개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파트를 확 올려가지고 이제 그것만 해도 그게 미분양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만 해도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. 그럼 GDP 올라가거든요. 그 딱 6.5에 딱 맞춥니다. 8이면 8에 딱 맞춰요. 이거는 조작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데. 아무튼 이게 계획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버블도 없고 버블이 터지고 난 이후에 큰 침체도 없다. 그러려면 계획경제는 계획을 잘해서 버블이 끼면 안 되거든요. 그 버블의 출발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. 그러니 계획경제가 계획대로 잘 되려면 통제를 잘해야 된다. 통제를 잘 하려면 통제 벗어나려는 애들은 삼족을 멸하고 그리고 통제에 도움 주는 애들은 벼슬을 주고 그리고 그 통제에 필요한 도구는 전국에 까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중국의 굉장히 협조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하드웨어 기업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해야 될 뭐 친환경 관련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수혜가 될 것이고 좀 이제 개개했던 애들은 이제 한동안 좀 되게 몸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자,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이게 사람의 이게 그냥 우리끼리 술 마시면 하는 얘기도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그것까지 다 이유까지를 다 몰라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그냥 다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외교에서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외교부장이 이제 뭔가를 얘기할 때는 기분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발언인 거죠. 근데 이번에 그 한 4달 전인가요? 알래스카에서 한번 만나고 그때 한번 대판 싸우고 나서 다시 한번 만났는데 이번에도 그 사이에 중국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성토 아닌 성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미국 그냥 그냥 약간 듣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얘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? 뭐 이런 미국은 이제 약간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중국이 많이 힘들었는지 그래서 왕위의 말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미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중국의 체제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?
뭔가 좀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고 뭐 물론 미국한테 하는 얘기는 이제 미국이 지금 동맹을 해서 이제 중국을 지금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? 심지어 러시아한테도 노드스트롬을 이제 뭐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뭐 심지어 이제 북한하고도 뭔가 좀 다시 대화의 창이 열릴 것 같은 뭐 그러니까 언제는 뭐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애들이 갑자기 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. 이게 그런 외부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겠지만 내부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신흥 그 기술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가 해외에 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제 공산당을 좀 긴장을 시키고 특히나 중요한 이게 100주년 그리고 그 시진핑의 이제 정말 시황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을 앞두고 이런 그래서 중국 아시잖아요. 이런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조용해야 돼. 아무 일 없어야 돼. 딱 그런 게 있잖아요. 약간 옛날의 꼰대 마인드. 딱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재수없는 소리 이런 거 절대 하지 마. 딱 약간 이런. 그래서 미리 사전에 탁탁탁탁 쳐놓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중국은 뭐 그 결론은 중국은 중국 한다는 거예요. 물론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현상적은 굉장히 놀랍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제 통제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꼭 넣고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나라는 아니다 라는 거고 뭐 그렇다고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.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런 이유로 시장을 때렸기 때문에 중국의 충격이 한국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데는 좀 제한적이다. 이건 자기 그 집안일이에요. 어떻게 보면 집안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크게 글로벌리하게 좀 크래시를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후회주가 나타날 수도 있죠.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고 중국 당국의 이제 톤이 어느 정도구나 걸 시장이 눈치챌 정도가 되면 그래 뭐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그 후회주 찾기에 나서겠죠. 지금 당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좀 위기로 넘어갈 가능성은 뭐 아직은 제한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오히려 후회주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얘기를 오늘 준비를 했고 제가 지금 이게 영상으로 찍어 올리고 이런 것보다 좀 가볍게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그 거시경제 토론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제가 댓글이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. 거기 오셔가지고 좀 편하게 많은 이야기도 좀 편하게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또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